새벽 3시, 저는 낯익은 목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정훈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분명히 알고 있는 목소리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분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뜨자 희미한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평소처럼 굳은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정훈아, 내일 가지 마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절대 가지 마. 그 짧은 한마디가 끝나자마자 어디선가 버스 경적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어요. 귀가 찢어질 듯한 소리였습니다. 으악! 저는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손바닥과 이마에는 식은 땀이 흥건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아파트 안은 고요했어요. 옆에서는 아내 지영이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벽의 어스름한 빛만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탁자 위에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3시 14분. 화면에 찍힌 시간을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3시 14분. 2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저는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목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마셨지만 가슴속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아버지는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꿈에 나타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후 20년 동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왜 하필 오늘 지방 출장을 하루 앞둔 이 새벽에 나타나신 걸까요? 내일 가지 마라. 절대 가지 마. 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그냥 꿈일 뿐이야. 출장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생긴 불안한 꿈이겠죠. 최근 회사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다시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시 잠이 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아버지의 굳은 표정과 낮게 깔린 목소리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절대 가지 마.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저는 간신히 얕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실제 있었던 충격적인 사연들을 무료로 계속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놓쳤던 사연들도 언제든 무료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히 무료이니 지금 바로 클릭하시고 혹시 비슷한 사연이나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사연을 보고 싶으시다면 댓글창에 고정 댓글이나 영상 제목 아래 더보기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이 영상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재창작 작품입니다. 그럼 이제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뜬 건 아침 7시였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탓이었죠. 씻으면서도 계속 새벽의 그 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다가 문득 아버지의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아버지. 그분에 대해 생각하면 늘 복잡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그리움보다는 미안함이, 사랑보다는 죄책감이 먼저 떠오르는 그런 관계였으니까요. 아버지는 평생을 공사장에서 일하시며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작업복을 입고 도시락을 챙겨 나가셨죠.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돌아오셨습니다. 온몸에 시멘트 가루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술을 입에도 대지 않으셨습니다. 퇴근 후에는 마당 한구석에서 묵묵히 공구를 정리하시거나 낡은 신문을 읽으셨어요. 말수가 적으셨고 표정도 늘 굳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저에게 아버지는 무섭고 낯선 존재였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였나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울면서 집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울먹이며 얘기하고 있는데 마당에서 작업을 하시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제 앞으로 오셨습니다. 남자가 왜 울어? 그게 아버지가 하신 첫마디였습니다. 남자는 강해야 해. 울면 더 만만하게 보여.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서러움까지 삼킬 수는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버지 앞에서 절대 울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니, 울 수 없게 되었다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형 정민이는 달랐습니다. 저보다 3살 많은 형은 아버지를 정말 잘 따랐어요. 주말이면 형은 아버지와 함께 마당에서 고철을 정리하거나 공구를 손질했습니다. 정민아, 이거 렌치 좀 가져다 줘. 네, 아버지. 오, 역시 큰 놈은 눈치가 빠르네. 아버지는 형을 칭찬하실 때면 드물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저는 어딘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형 사이에는 제가 끼어들 틈이 없어 보였거든요. 정훈아, 너도 가서 아버지 도와드려. 가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숙제해야 돼요라며 방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사실 숙제는 이미 다 끝낸 상태였는데도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서투른 제가 실수라도 하면 또 이것도 못해? 라는 말을 들을까봐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5월 23일 아버지의 생일이었어요. 아침에 어머니가 오늘 일찍 들어와야 한다고 몇 번이나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알았어요라고 대답했지만 너무 어린 탓에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이 당구장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 시절엔 중학생이 당구장에 들어가는 게 금지였지만 주인이 봐주면 몰래 칠 수도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습니다. 야, 한 게임만 더. 이번엔 내가 이긴다. 당구공이 부딪히는 소리에 푹 빠져 있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동네 문방구에 들러 딱지치기도 하고 오락실에서 게임도 했습니다. 시계를 봤을 때는 이미 저녁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아, 큰일 났다. 저는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불도 꺼져 있었어요. 어머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형? 역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때 마당 건너편 이웃집 문이 벌컥 열리며 아주머니가 뛰어나오셨습니다. 비옷을 걸치신 채였어요. 정훈아, 너 지금 어디 갔다 왔니?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너 찾으러 나가셨다가 교통사고 나셨어. 지금 어머니랑 형이 병원에 계셔. 그 순간 제 손에서 가방이 떨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버지가 사고를. 저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빗속을 뛰었는데도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형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진료실 안에 계셨고요. 형, 제 목소리를 듣고 형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너 때문에 아버지가 다쳤어. 형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비 오는데
너 찾으러 오토바이 타고 나가시다가 미끄러지셨어. 제발 좀 철들어, 정훈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숨이 막혔어요. 1시간쯤 지나서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나오셨고 뒤따라 목발을 짚은 아버지가 나오셨어요. 왼쪽 팔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피멍이 여러 군데 번져 있었습니다. 작업복은 찢어져 있었고 무릎 부분에는 피가 배어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작게 불렀지만 아버지는 제 쪽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천천히 복도를 걸어가셨어요. 목발이 바닥을 찍을 때마다 똑똑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선 채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아버지는 침대에 누우시더니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시며 말씀했습니다. 괜찮다, 정훈아. 그 말에 저는 더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근데 말이다. 아버지가 천천히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급하게 달리면 안 된다. 무언가를 놓칠 수도 있어.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었습니다. 남은 인생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살아라. 알겠니? 네. 저는 겨우 대답했지만 솔직히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또 잔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버지를 피했습니다. 미안함이 너무 커서 차라리 피하는 게 편했거든요. 식탁에서 마주쳐도 눈을 피했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밖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명절에도 일부러 늦게 내려갔습니다.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라는 핑계를 대면서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26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형한테 전화가 왔어요. 정훈아. 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사고 나셨어. 철근이 무너지면서. 그 뒤의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가 먹먹해졌고 세상이 흔들렸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시간은 너무나 천천히 흘러갔어요. 그리고 오후 3시 14분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고개를 저으시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모두들 좋은 분이셨는데 성실하셨는데라며 아쉬워하셨습니다. 저는 장례식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감정이 모두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아내 지영의 목소리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나 봅니다. 아, 응. 괜찮아.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새벽에 깬 것 같던데. 무슨 꿈 꿨어요? 지영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까? 하지만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셨어. 아버지가요? 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응. 오늘 출장 가지 말라고. 절대 가지 말라고 하시더라. 말을 하고 나니 더 이상하게 들렸어요. 저 스스로도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으니까요. 지영은 잠시 조용히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럼 오늘 출장 하루만 미루는 게 어때요? 뭐? 저는 어이없다는 듯 지영을 쳐다봤습니다. 아버지가 이유 없이 나타나신 건 아닐 거예요. 이상한 꿈은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회사에 얘기해서 내일이나 모레로 미루면 안 될까요? 당신 지금 진심이야? 저는 커피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꿈 하나 때문에 일정을 바꾸자고? 회사가 장난하는 데인 줄 아나? 하지만 당신은 늘 걱정이 많아. 꿈은 그냥 꿈일 뿐이야. 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라고. 지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준비해야 돼. 8시 반까지 출발해야 한다고. 사실 저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꿈 따위에 흔들리는 나약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회사 상황 또한 녹록지 않았습니다. 지난달부터 인력 감축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영업팀 차장 1명이 명예퇴직했고 기획팀도 2명이 줄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죠. 정훈 씨, 이번 지방 공장 점검 잘 부탁해요. 이틀 전 부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이 이번 점검 결과를 주목하고 계세요. 실수 없이 잘 마무리해 주세요. 그 말에는 보이지 않는 압박이 담겨 있었어요. 이번 출장에서 문제 생기면 본사 복귀는 어렵다고 봐야지. 부장님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올해 46입니다. 이제 와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엔 나이가 애매해요. 대출금은 아직 2억이 남아있고 초등학교 5학년인 딸아이 수연이는 영어학원, 수학학원,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한 달 생활비만 해도 400만 원이 훌쩍 넘어가죠. 이번 출장만 잘 마치면 돼. 그럼 승진 심사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는데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아. 꿈은 그냥 꿈일 뿐이야. 저는 서류 가방을 챙기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빠, 조심히 다녀와. 아직 등교 준비 중이던 수연이가 방에서 고개를 내밀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래, 아빠 금방 올게.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지영이 현관까지 따라 나왔어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겠어요? 걱정하지 마. 아무 일 없을 거야. 저는 지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가슴속 어딘가가 답답하게 조였습니다. 절대 가지 마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생각하지 말자. 지금은 집중해야 할 때야. 지하 주차장에 도착해 차 문을 열었습니다. 뒷좌석에 서류 가방과 노트북을 올려놓고 운전석에 앉았어요. 시동을 걸려는데 딱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응? 저는 다시 시동을 걸어봤습니다. 딱, 딱딱. 계기판에 불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배터리가 나간 걸까? 하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요. 저는 다시 한번 시도했습니다.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아, 진짜. 손목시계를 보니 벌써 8시 10분이었습니다. 출발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급하게 차에서 내려보닛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에 대해 잘 아는 편이 아니에요. 엔진룸을 들여다봐도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비소에 연락해야겠어. 저는 핸드폰을 꺼내 단골 정비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김 사장님이세요. 지금 급한 상황이라 차 시동이 안 걸리는데 출장을 나와주실 수 있나요? 지금요? 위치가 어디세요? 샛별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아, 거기면 2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지금 다른 차 보고 있어서 20분이요? 그럼 너무 늦는데.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빨리 좀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차에 기대 섰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왜 하필 오늘?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8시 25분. 정비사 김 사장님이 도착했어요. 죄송합니다. 길이 좀 막혀서요. 괜찮습니다. 빨리 좀 봐주세요. 김 사장님이 시동을 걸어봤습니다. 역시 걸리지 않았어요. 그는 보닛을 열고 이것저것 점검했습니다. 배터리는 정상인데요. 연료도 충분하고. 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계속 살펴봤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이상하네요. 멀쩡한데 말이죠. 김 사장님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형 정민이었습니다. 형하고는 명절이나 아버지 제사 때나 연락하는 사이였어요. 평소에는 거의 통화를 하지 않았죠. 여보세요, 형? 정훈아, 너 지금 어디야? 집. 왜? 오늘이 아버지 제사 날이지? 저는 멈칫했습니다. 어제였잖아. 이미 지났어. 아냐. 형의 목소리가 묵직하게 깔렸습니다. 음력으로는 오늘이야. 내가 달력을 다시 확인해 봤어. 음력? 저는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양력으로 제사를 지냈는데 형은 늘 음력을 따지곤 했죠. 정훈아, 오늘 어디 가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아, 지방 출장이 있어서. 가지 마. 형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오늘은 가지 마. 오늘 꿈자리가 뒤숭숭했어. 아버지가 나타나셔서. 그 순간 제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형도 아버지 꿈 꿨어? 응. 새벽에 아버지가 나타나셔서 정훈이 오늘 보내지 말라고 하셨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집에 있어. 제발.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새벽에 그 꿈. 절대 가지 마라. 그리고 지금 형의 말. 우연일까요? 형, 사실 나도 새벽에 똑같은 꿈을 꿨어. 뭐? 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더더욱 가지 마. 정훈아, 제발 오늘은 집에 있어.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나타나셨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시동 걸려요. 아까는 왜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멀쩡하네요. 차는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저는 운전석에 앉았어요. 시계를 보니 8시 42분이었습니다. 출발 시간은 이미 한참 지났습니다. 어떻게 하지? 저는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시동은 걸려 있었어요. 지금 당장 출발하면 됩니다. 조금 늦었지만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내면 일정에 큰 차질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절대 가지 마라. 아버지의 목소리. 오늘은 가지 마. 제발. 형의 간곡한 부탁. 그리고 이상하게 시동이 걸리지 않았던 차. 모두 우연일까요? 저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손목시계였어요. 장례식을 치른 후 유품을 정리하면서 형이 제게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차고 다니시던 거야. 내가 가져. 형이 가져. 형이 더 아버지와 가까웠잖아. 아니야. 아버지가 너를 더 걱정하셨어. 내가 가져야 해.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손목시계는 오래된 기계식이었습니다. 은빛이 바랜 케이스, 가죽 밴드는 땀과 시간에 찌들어 갈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계를 한 번도 차지 않았어요. 그냥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아침 출발하기 전에 왠지 모르게 이걸 챙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초침은 멈춰 있었어요. 3시 14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바로 그 시간. 아버지,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제게 뭔가 말씀하시려는 건가요? 그때였습니다. 딸깍, 미세한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 시계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멈춰있던 초침이 한 칸 움직였습니다. 딸깍, 딸깍, 그리고 계속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배터리가 나갔던 시계였어요. 20년 동안 멈춰 있었던 시계였습니다. 손목에 차본 적도 없고 건드린 적도 없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 안의 시계를 봤어요. 8시 42분. 그리고 아버지의 손목 시계도 8시 42분에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8시 42분. 이건 아버지가 공사장 사고로 쓰러지신 정확한 시각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오후 3시 14분에 심정지가 왔지만 실제 사고는 오전 8시 42분경으로 추정됩니다. 그 시각,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절대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꽉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건지, 제가 너무 겁을 먹은 건지. 시계의 초침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딸깍, 딸깍, 딸깍. 규칙적인 소리가 제 심장 박동과 겹쳤어요. 아버지는 평생 이런 분이 아니셨잖아요. 미신 같은 거 믿지도 않으셨고 꿈 얘기 같은 것도 안 하셨잖아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왜 지금 저한테 나타나신 거예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시계의 초침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회사에 가야 한다는 생각, 생계를 걱정하는 마음, 승진과 평가에 대한 부담.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목소리, 형의 경고, 그리고 지금 이 손목 시계. 인생은 그렇게 급하게 달리면 안 된다. 무언가를 놓칠 수도 있어. 중학교 2학년 때 병원 침대에서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남은 인생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살아라.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43살이 된 지금 저는 여전히 급하게 달리고 있었어요. 회사 일, 돈, 승진, 평가 그것들에 쫓기며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그랬고요. 이번만 참으면 돼. 이번만 잘하면 돼. 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멈추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초침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아버지, 저는 시계를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이번엔 믿어볼게요. 결심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회사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2번, 3번. 네, 영업이 팀입니다. 대리 목소리였습니다. 나 정훈 과장인데 부장님 계세요? 아, 과장님. 잠깐만요. 잠시 후 부장님이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정 과장, 벌써 출발했어? 부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서 이번 출장은 제가 못 갈 것 같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 부장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야?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알고 있잖아. 죄송합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정 과장, 지금 농담하는 거야? 부장님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본부장님이 이번 점검 결과를 직접 보신다고 했어. 그런데 당일날 못 간다고? 이게 말이 돼?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부장님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거 알아? 이번 일로 내 평가에 어떤 영향이 갈지. 승진은 물론이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갈 수 없습니다. 정 과장, 정신 차려. 이건 내 커리어를 망치는 거야. 죄송합니다, 부장님.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른 분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준비한 자료는 모두 공유 폴더에 올려놨습니다. 정훈 씨, 부장님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이번 결정 정말 후회 안 할 거야? 저는 아버지의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초침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알았어. 내 선택이니까. 하지만 그 책임은 내가 져야 해.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했습니다. 제가 방금 무슨 일을 저지른 건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속 무거운 짐 하나가 내려놓아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동을 껐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렸어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지영이 깜짝 놀라며 뛰어나왔습니다. 여보, 왜 벌써? 출장 안 가기로 했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오늘은 가면 안 될 것 같아. 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응.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손목시계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아버지가 멈추라고 하시는 것 같아. 지영은 시계를 보더니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잘했어요, 여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잘한 결정이에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시계의 초침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딸깍, 딸깍, 딸깍. 규칙적으로 조용히.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하루 종일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으로 뉴스를 검색했어요. 경부고속도로 교통 상황.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일부 구간 통제, 오후 일시 전면 개통. 안개로 인한 추돌사고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경미한 사고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괜찮은 건가? 기사를 더 찾아봤지만 큰 사고 소식은 없었습니다. 괜히 걱정했나? 점점 제 선택이 과한 게 아니었나 싶어졌습니다. 아버지의 꿈, 형의 전화, 차 시동 문제. 모두 우연히 겹친 것뿐인데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건 아닐까요? 여보, 점심 드세요. 지영이 식탁에 국수를 내왔습니다. 고마워. 저는 식탁에 앉았지만 마음이 복잡했어요. 뉴스 봤어요? 지영이 물었습니다. 응, 별일 없대. 경미한 사고였다고. 그럼 다행이네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회사 일정은 다 틀어졌고 나 대신 도연이가 출장 갔는데 별일도 아니었네. 그래도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긴 한데 저는 국수를 먹으며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내내 뉴스를 검색했지만 큰 사고 소식은 없었어요. 역시 괜히 걱정했나 보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승진, 평가, 회사에서의 입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에 있는데 정작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왼쪽 손목의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멈춰 있는 3시 14분.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걸까?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내일 회사에 어떻게 얼굴을 들고 가지? 부장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 책임은 내가 져야 해. 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아빠, 나왔어. 학원을 마치고 돌아온 수연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빠, 오늘 출장 안 갔어? 응, 안 갔어. 왜? 아파? 수연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이마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아니야. 그냥 일정이 바뀌었어. 다행이다. 그럼 오늘 같이 저녁 먹을 수 있네. 수연이는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래도 집에 있어서 딸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저녁 7시,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지영이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을 차려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수연이가 밝게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때 거실 TV에서 뉴스 시작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별 생각 없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 9시경 경부 고속도로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경미한 추돌사고로 보도되었으나 오후 들어 2차 사고가 발생하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뭐라고?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TV를 쳐다봤습니다. 안개로 인한 시야 불량 상황에서 발생한 초기 사고를 수습하던 중 오전 9시 23분경 화물차가 정체된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여러 차량이 연쇄 추돌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고속도로 위에 참혹한 장면이 나왔어요. 까맣게 탄 차량들, 깨진 유리 파편들, 도로 위에 흩어진 잔해들, 소방차와 구급차의 불빛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저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사망자는 50대 남성 1명과 40대 남성 1명, 그리고 30대 남성 1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앵커가 말을 이었습니다. 초기 사고는 경미했으나 정체된 구간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하면서 리포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고는 오전 9시 23분경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시 23분. 제가 원래 그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채널을 돌렸어요. 다른 뉴스 채널. 역시 같은 사고를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 참사, 경미한 사고였으나 2차 추돌로 3명 사망. 또 채널을 돌렸습니다. 아침 안개 속 연쇄 추돌, 사망자 중 30대 직장인 김모 씨 포함. 30대 직장인 김모 씨.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설마? 지영이 제 얼굴을 보며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 대리의 번호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과장님, 저 박 대리입니다. 같은 팀 박 대리의 목소리였는데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도연 씨가 왜 고속도로 사고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오전에 출장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났는데 방금 회사에 연락이 왔습니다. 도연이가 그 사고로 박 대리의 목소리가 흐느끼는 소리로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처음엔 작은 사고였는데 2차 사고가 나면서 과장님, 장례식장은 한례병원입니다. 내일 아침에 모두 가기로 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여보, 지영이 다가왔습니다. 도연이가 죽었대. 그 말을 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신음을 내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김도연 대리, 저와 같은 팀, 저보다 2살 어린 후배. 성실하고 꼼꼼해서 상사들한테 신임이 두터운 직원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고 부인이 임신 중이라고 들었어요. 지난주에도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과장님 수고하세요. 라며 밝게 인사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오늘 제 대신 출장을 간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출장을 갔다면, 만약 차 시동이 정상적으로 걸렸다면, 만약 형의 전화를 무시했다면, 만약 아버지의 꿈을 무시했다면, 지금 죽은 사람은 저였을 겁니다. 여보, 지영이 황급히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아빠 괜찮아? 수연이도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절대 가지 마라. 새벽에 들었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굳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던 아버지. 오늘은 가지 마. 제발. 형의 간곡한 부탁. 차 시동이 걸리지 않았던 것. 8시 42분이라는 시각. 모든 것이 저를 구하기 위한 신호였던 겁니다. 아버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손목의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여전히 멈춰 있는 3시 14분.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시간. 그리고 오늘 저를 죽음으로부터 지켜낸 시간. TV 화면에는 계속해서 사고 현장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불에 탄 차량, 산산조각 난 유리, 구겨진 철판. 그 안에 제가 있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도연아. 저는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후배였어요. 항상 웃는 얼굴로 일했고 동료들을 잘 챙겼습니다. 그런 그가 제 대신 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영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나 때문에. 아니에요.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지영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TV에서는 계속해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아침에는 경미한 사고로만 보도되었던 것이 실제로는 이렇게 끔찍한 참사였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토록 간절하게 말씀하셨는지. 절대 가지 마라. 그것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간곡한 부탁이었던 거예요. 생전에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을 돌아가신 후에라도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는 손목 시계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다만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와 제 흐느끼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도연 대리의 장례식에 다녀온 후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빈소에서 본 그의 부인. 임신한 몸으로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울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괜찮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녀가 제게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어요. 제가 가야 했던 출장이었으니까요. 회사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장님도 동료들도 저를 조용히 대했어요. 다만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형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훈아, 오늘 시간 있니? 응, 형. 아버지 산소에 같이 가자. 우리 둘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의 산소. 돌아가신 지 20년이 넘었지만 저는 한 번도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늘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왔어요. 알겠어, 형. 오전 10시. 형의 차를 타고 시골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형도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익숙한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어릴 적 살던 동네 근처였어요. 산기슭에 차를 세우고 우리는 걸어서 산을 올랐습니다. 비탈길은 생각보다 가팔랐어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돌부리에 발이 걸렸습니다. 조심해, 정훈아. 형이 앞서가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저는 형을 따라 천천히 올라갔어요. 숨이 차올랐습니다. 10분쯤 올랐을까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숨이 가빠서가 아니었어요.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괜찮아? 형이 뒤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응, 잠깐만. 저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쳐 들어오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여기 계시는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이곳에 아버지는 혼자 계셨던 겁니다. 미안해, 형. 계속 가자.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자 비석이 보였습니다. 회색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소박한 비석이었어요. 고인 정철수, 1989년부터 2009년. 비석 앞에는 제사를 지낸 흔적이 있었습니다. 형이 다녀간 것 같았어요. 저는 비석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 겨우 한마디를 꺼냈을 뿐인데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이 옆에 서서 조용히 기다려 주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잡초를 손으로 뜯어냈어요. 비석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형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훈아. 응, 형. 아버지가 생전에 이런 말씀하신 적 있어. 저는 손을 멈추고 형을 올려다봤습니다. 형은 비석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정훈이는 마음이 급해서 늘 다칠까봐 걱정된다고.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야단치신 거래. 무뚝뚝하게 대하신 것도. 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실은 내가 제일 걱정이셨대. 형인 나보다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형, 아버지는 내가 당신을 무서워한다는 걸 알고 계셨어. 하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서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셨대. 형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중학교 때 사고 나셨던 거 기억하지? 그때 병원에서 하신 말씀 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했어요. 인생은 그렇게 급하게 달리면 안 된다. 남은 인생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살아라. 그게 아버지가 내게 남기고 싶으셨던 마지막 말씀이었대.
형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아버지, 저는 비석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제야, 이제야 알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을 닦고 비석을 쓰다듬었어요. 아버지, 그때 하신 말씀,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급하게 살았어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고, 빨리 성공하고 싶었고, 빨리 인정받고 싶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쳤습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가족과의 시간도. 저는 왼쪽 손목의 시계를 풀었습니다. 아버지의 손목 시계. 20년 동안 제 손목에 차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이번에 저를 멈춰 세워주셨어요. 저는 시계를 비석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아서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멈춰 있는 3시 14분을 바라보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천천히 가겠습니다. 당신이 지켜보시는 이 길 위에서. 그때였습니다. 딸깍. 미세한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아무 변화도 없었어요. 여전히 3시 14분에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었습니다. 시계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를. 아니, 어쩌면 그건 제 상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아버지가 제 말을 들으셨다는 것을, 그리고 용서하셨다는 것을.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사랑합니다. 생전에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이제야 할 수 있었어요. 형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잘했어, 정훈아. 형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형제가 나란히 아버지 앞에서.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비석 위에 놓인 시계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말이 없으셨지만 늘 저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무뚝뚝하게 대하셨지만 그 속에는 깊은 사랑이 있었구나.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지켜주셨구나. 형, 이제 자주 올게. 저는 형을 보며 말했습니다. 좋아. 우리 함께 오자. 네, 형. 산을 내려올 때 저는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차에 타서 시동을 걸 때 형이 물었습니다. 시계는 그냥 두고 온 거야? 응. 아버지한테 드리고 왔어. 괜찮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괜찮아. 시계가 없어도 아버지의 말씀을 잊지 않을 테니까. 천천히 살아라.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저는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더 이상 서두르지 않고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않으면서.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 너머로 산이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그곳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대로 살아볼게요. 당신이 바라셨던 대로. 하늘은 맑았고 가을 햇살은 따스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여전히 저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어딘가에서 미소 지으며.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 그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이 채널은 앞으로도 인생의 깊은 이야기,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